당장 모든 계약을 파기하시오. 한국과 맺은 모든 협약은 무효입니다. 남부 아프리카의 자원 부국, 에너지 강국인 앙골라. 저마다 이 나라를 돕겠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은 문명화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왔고, 미국은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이름으로 왔으며, 중국은 개발과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왔죠. 그런데 그날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건 화려한 명분도, 천문학적인 자본도, 군사적 영향력도 없는 작은 나라였죠. 무려 50년 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앙골라를 외면하던 그때, 힘없고 작은 하나의 나라만이 유일하게 이 나라를 독립국으로 인정해줬습니다. 그리고 반세기가 흐른 지금 앙골라는 그 손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이 흔들렸고 워싱턴이 경악했습니다. 돈도 군사력도 아닌 것이 아프리카의 판을 통째로 바꿔버렸으니까요. 대체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외국의 원조를 믿지 않았습니다. 원조란 결국 다른 이름의 지배였으니까요. 포르투갈은 400년간 우리를 착취하며 그것을 문명이라 불렀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총을 쥐어주며 그것을 자유라 불렀습니다. 중국은 화려한 빌딩을 세워주며 그것을 우정이라 불렀죠. 모두가 앞에서는 손을 뻗었지만 뒤로는 시커먼 속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가왔을 때도 저는 경계의 날을 바짝 세웠습니다. 제 이름은 마누엘 페레이라입니다. 지금은 회색 정장을 입고 앙골라 대통령실 국가안보회의장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엘리트 코스, 좋은 집안의 배경,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저의 과거를 아는 사람도 많지 않죠. 남들은 학교에 다니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시기에 제 손에 들려있던 건 AK-47 자동 소총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제 나이 겨우 9살 때의 일이죠. 앙골라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피를 흘린 땅 중 하나입니다. 1575년 포르투갈이 처음 발을 디딘 순간부터 우리의 비극은 시작됐죠. 그들은 루안다 항구를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지금도 루안다 구시가지에 가면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노예들을 가두던 돌로 만든 창고, 쇠사슬이 걸려있던 벽, 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밟던 항구의 돌바닥, 그 돌바닥을 밟고 배에 오른 우리 선조들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루안다는 당시 전 세계 노예 무역의 최대 수출항이었습니다. 브라질로 건너간 노예의 40%가 바로 이 항구에서 출발했죠. 배 한 척에 사람을 몇 명이나 실었는지 아십니까? 600명입니다. 서서 숨만 쉴 수 있는 공간에 600명을 우겨 넣었어요. 항해 중 사망률이 평균 15%였습니다. 600명이 타면 90명은 바다에 수장됐다는 얘기죠. 그것도 기록에 남은 숫자만 그렇습니다. 포르투갈은 그것을 무역이라 불렀고 신의 뜻이라 불렀으며 문명의 전파라 불렀습니다. 숫자로 치면 1200만 명, 사람이 아니라 화물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우리는 노예였고 자원이었고 그들의 불을 채우는 도구였어요. 그 400년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 땅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착취당한 땅, 찢겨진 공동체,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 사람들만 남았죠. 1975년 마침내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독립선언 당일 포르투갈인들이 한 행동을 아십니까? 짐을 싸서 떠나면서 공장 기계를 부수고 전기시설 배선을 끊고 심지어 우물에 시멘트를 부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떠난 거죠. 독립의 기쁨은 차에 하루도 가지 않았어요. 그 잿더미 위에서 이번엔 강대국들의 대리전이 시작됐으니까요. 소련과 쿠바는 MPLA를 지원했고 미국과 남아공은 유니타 반군에 무기를 댔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동지들이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기 시작했어요. 그 전쟁이 끝나기까지 27년이 걸렸습니다. 27년입니다. 한 세대가 통째로 전쟁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죽었죠. 저는 그 한 세대의 일부였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이미 앙골라는 전쟁터였어요. 부모님의 얼굴은 기억이 흐릿합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대부분은 총소리와 흙먼지로 채워져 있죠. 6살 되던 해 지휘관이 처음으로
소총 부품을 제 앞에 늘어놓았습니다. 분해하고 조립하고 다시 분해하고 그것이 제 첫 번째 교육이었어요. 학교 교실이 아니라 붉은 흙바닥 위에서였죠. 7살에는 실탄을 장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8살에는 조준하는 법을, 그리고 9살이 되던 해 지휘관은 처음으로 실전에서 반가쇠를 당기라고 했습니다. 두려웠냐고 물으신다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두려움이 뭔지도 몰랐어요. 두려움을 느낄 틈 없이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앙골라 소년병의 평균 징집 연령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7살이었습니다. 유니세프 보고서에 기록된 수치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전장으로 내몰린 아이들이 바로 이 땅의 아이들이었죠. 미국 고문관이 한 번은 우리 소년병들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전투 인력이라고.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원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이 우리 선조들을 화물로 취급했던 것처럼 냉전의 논리는 우리 아이들을 소모품으로 취급했죠. 소년병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행군하고 낮에는 훈련하고 밤에는 불침번을 섰어요. 먹는 것은 군용 건빵 몇 조각과 웅덩이, 물이 전부였습니다. 물은 되게 더러웠죠. 풀뿌리와 흙냄새가 뒤섞인 물을 끓여 마시면 그나마 다행이었고 그럴 여유조차 없을 때가 더 많았어요. 우리는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습니다. 저는 17번이었어요. 어느 날 함께 훈련받던 동료 하나가 아침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죠. 전쟁터에서 질문하는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슬프다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몰랐으니까요. 그냥 이상했습니다. 어제까지 옆에 있던 사람이 오늘은 없다는 사실이. 하지만 아침이 되면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했어요. 아이였지만 아이처럼 울 수는 없었습니다. 울면 약해 보였고 약해 보이면 살아남기 어려웠으니까요. 2002년 27년간의 내전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저는 그때 18살이었어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쁘지 않았냐고요. 기쁘다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이상한 불안감이었죠. 총이 없으면 허전했습니다. 잠을 잘 때도 총을 옆에 두지 않으면 눈이 떠졌어요. DDR 센터 상담사가 제 손에서 총을 떼어내는 데만 며칠이 걸렸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제 안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던 거죠. 총을 내려놓으니 제 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학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글을 읽지 못했고 셈도 할 줄 몰랐습니다. 이름을 쓰는 것조차 누군가 가르쳐 줘야 했죠. 18살에 저는 DDR 센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으로 연필을 잡았어요. 알파벳 A 하나를 쓰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평생 반가쇠를 당기는데 익숙해진 손이었으니까요. 선생님이 괜찮다며 웃어줬습니다. 그 웃음이 낯설었어요. 저를 향해 웃어주는 어른의 얼굴을 제대로 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마누엘이라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제 이름을 썼을 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어요. 그게 무슨 눈물인지 저는 지금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앙골라가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식의 지배가 시작됐으니까요. 중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총 대신 돈을 들고 왔어요. 킬란바 위성도시, 50억 달러짜리 화려한 건설 프로젝트였죠. 처음에 많은 이들이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현대적인 도시가 생긴다고. 하지만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들여다본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고금리 대출이었고 연체 시 국가 자산을 압류한다는 독소 조항이 숨어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는 중국인 기술자들만 가득했죠. 우리 앙골라 사람들은 단순 노무직만 허락됐습니다.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영업기밀이라며 철문을 걸어 잠갔어요. 우리는 빌딩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완공식 사진에는 중국인만 서 있었죠. 우리가 땀 흘려 만든 도시였지만 정작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르투갈은 우리의 몸을 가져갔고 중국은 우리의 미래를 담보로 잡았어요. 방식만 달랐을 뿐 본질은 같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어느 자정이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앙골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상황판 앞에 서 있었어요. 한국과의 핵심 광물 조약 발표를 사흘 앞둔 시점이었죠. 그때 보고서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신용평가사였어요. 앙골라를 투자 관찰 대상으로 분류했다는 내용이었죠. 두 번째는 투자은행이었습니다. 앙골라 관련 펀드 운용을 잠정 보류한다는 통보였어요. 세 번째는 다국적 광물 기업 세 곳이었습니다. 실사 일정을 돌연 취소했죠. 네 번째는 외교부였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 주요국 대사관이 동시에 긴급 면담을 요청해 왔다는 보고였어요. 회의실 안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만 한 장씩 늘어났죠. 총 한 발이 오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협박 전화 한 통도 없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앙골라를 향해 국가안보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흘 뒤 조약을 파기하라는 시장의 경고라고. 저는 그 순간 27년 내전보다 더 정교하고 더 차가운 무언가가 우리를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었죠. 그리고 그 전쟁의 표적은 정확히 하나였습니다. 한국과 우리의 조약. 도대체 이 작은 동아시아의 나라가 무엇을 했기에 세계의 강대국들이 이토록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걸까요? 그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모든 것이 시작된 지점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태극기를 단 낡은 트럭 한 대가 처음 우리 앞에 나타났던 그날로 2002년 내전이 끝났을 때 앙골레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로가 없었고 학교가 없었고 병원이 없었어요. 전기가 들어오는 집은 전체의 30%도 차에 되지 않았죠. 27년간의 전쟁이 이 땅의 모든 것을 갈아먹었습니다. 그 폐허 위에 가장 먼저 달려온 나라가 있었어요. 중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원조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투자라고 했습니다. 파트너십이라고 했죠. 그 말이 훨씬 듣기 좋았습니다. 원조는 받는 쪽이 약자처럼 느껴지게 만들지만 투자는 대등한 관계처럼 들리니까요. 하지만 계약서를 열어보면 현실은 달랐습니다. 중국 국영은행이 제시한 금리는 시중보다 훨씬 높았어요. 거기에 연체 시 국가 자산을 담보로 압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작은 글씨로 박혀 있었죠. 우리 정부 관료들 중 그 조항을 꼼꼼히 읽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됐을까요? 아마 많지 않았을 겁니다. 읽었더라도 신경 쓴 사람은 더 적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마다 두둑한 봉투가 오갔으니까요. 그 봉투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 도밍고스였습니다. 정식 직함은 국방행정위원회 의장. 하지만 앙골라 안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루안다의 실세였죠. 그는 체구가 컸고 목소리가 컸으며 그보다 더 큰 것은 그의 탐욕이었습니다. 도밍고스가 현장에 나타나는 날이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검은 SUV가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서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눈을 피했습니다. 악수보다 먼저 서류를 숨기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가 지나가는 길목에서는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대놓고 밉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가 없었죠. 도밍고스의 눈 밖에 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 번은 지역전력청 관료 한 명이 중국 자본 유치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보고서는 도밍고스의 책상에 올라간 지 사흘 만에 사라졌습니다. 보고서를 쓴 관료도 함께 사라졌죠. 발령이라는 이름으로 오지의 한직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뒤로 도밍고스의 방식에 토를 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앙골라의 가난은 그에게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었죠. 국민이 가난하고 무지할수록 도밍고스 같은 사람이 설 자리는 넓어졌으니까요. 중국 자본이 앙골라에 들어올 때마다 도밍고스의 해외 계좌 잔고가 불어났습니다. 킬람바 위성도시 프로젝트만 해도 그랬어요. 공식 계약 금액은 50억 달러였지만 실제로 앙골라 땅에 투입된 돈이 얼마였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몰랐죠. 도밍고스는 그것을 수수료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불렀어요. 건설 현장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중국 기술자들이 사용하는 작업구역은 철제 펜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출입증이 없으면 들어갈 수조차 없었죠. 우리는 바로 그 펜스 옆에서 시멘트를 나르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우리는 매일 같은 배관을 들었어요. 하지만 끝내 그 배관이 어디로 연결되는지는 몰랐습니다. 밸브를 잠그는 일도, 스위치를 올리는 일도, 마지막은 언제나 중국 기술자의 몫이었죠. 우리는 건물을 지었지만 건물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번은 현장에서 일하던
22살 청년이 배관 연결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그 청년은 용기를 내서 중국인 감독관에게 직접 다가갔습니다. 손짓으로 도면을 가리키며 배우고 싶다는 뜻을 전했죠. 감독관은 그 청년의 손을 도면에서 밀어냈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밀어내고 돌아섰죠. 그 청년은 그날 이후 현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기술을 배우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퇴근 시간이 되면 중국 기술자들은 에어컨이 달린 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흙먼지를 털며 먼지 길을 걸어갔죠. 같은 현장에서 땀을 흘렸지만 우리는 끝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빌딩이 완공됐을 때 중앙식 단상에는 중국인만 섰어요. 우리가 흘린 땀으로 지은 건물이었지만 우리는 사진 속 배경조차 되지 못했죠. 착취의 방식이 달라졌을 뿐 본질은 400년 전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 시절 DDR 센터에서 문해 교육을 마치고 직업 훈련 과정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전기 기초 과정이었어요. 전선을 연결하고 배전반 구조를 이해하고 간단한 회로를 짜는 것들이었죠. 교실 안에는 저처럼 총을 들었던 청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오른손 검지가 없었어요. 어떤 친구는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았죠. 전쟁은 끝났지만 우리 몸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한 친구가 글씨를 쓰다가 연필을 부러뜨렸어요. 총은 잘 다루면서 연필은 서툴렀던 거죠. 교실 안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웃은 순간이었어요.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새 연필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작은 연필 한 자루가 그날 우리에겐 총보다 훨씬 귀한 물건이었죠. 우리는 서로 가르쳤습니다. 아는 게 많지 않았지만 아는 만큼은 나눴어요. 총을 다루던 손길이 전선을 잡고 서로의 손을 고쳐주는 시간이었죠. 손재주는 있었습니다. 총기를 분해하고 조립하던 손이었으니까요. 부품을 다루는 감각, 정밀한 작업을 요하는 집중력, 그런 것들은 이미 몸에 배어 있었어요. 처음으로 전선 피복을 벗겨냈을 때 그 안에서 구리선이 반짝이는 걸 봤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죠. 총의 부품은 사람을 향했지만 이 구리선은 전등을 향했으니까요. 문제는 기회였습니다. 제대로 된 장비도 없었고 제대로 된 교재도 없었어요. 강사는 한 달에 2번 왔다가 가버렸죠. 우리끼리 교재를 돌려보고 서로 가르치며 버텼습니다. 반쪽짜리 교육이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이 나라의 전기 기술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붙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훈련장 입구 쪽에서 소란이 났어요. 밖으로 나가보니 낯선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낡은 트럭이었어요. 그런데 그 트럭 문짝에 처음 보는 문양이 그려져 있었죠. 붉고 푸른색이 교차하는 둥근 형태였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것이 태극기였어요. 트럭에서 내린 사람들은 동양인이었습니다. 키가 크지 않았고 작업복 차림이었으며 내리자마자 주변을 살피며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죠. 거창한 연설도 없었고 현수막도 없었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미는 기자단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내려서 짐을 풀고 하나씩 공구를 정리했죠. 그때 한 명이 바닥에 떨어진 못 하나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주변에 흩어진 쓰레기를 모아 한쪽에 쌓았어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죠. 해가 기울어도 그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을 때까지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또 적었어요. 이상하게도 저는 그 장면이 오래 기억났습니다. 중국인들이 처음 왔을 때와는 달랐으니까요. 그들은 내리자마자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리자마자 바닥을 치웠어요. 저는 멀리서 팔짱을 낀 채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일부러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이름도 묻지 않았죠. 마음 한편에서는 혹시 이번만큼은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바로 지워버렸어요. 기대는 전쟁터에서 가장 위험한 감정이었으니까요.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내전이 끝나던 하해 한 구호단체가 우리 마을에 왔었어요. 석 달 뒤 그들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남긴 것은 빈 약상자 몇 개뿐이었죠. 그 뒤로 저는 기대라는 감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사람보다 의심을 먼저 믿게 만들었어요. 포르투갈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중국이 그랬습니다. 외국인이 이 땅에 오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그 이유는 언제나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었어요.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때 도밍고스 측근 한 명이 제 귀에 대고 낮게 말했습니다. 한국 놈들이라고. 코이카인지 뭔지 하는 데서 왔다고. 리베이트 자금도 없는 것들이라며 코웃음을 쳤죠. 도밍고스 장관은 이미 그들의 기술원 설립 허가 신청서를 서랍 속에 처박아 두고 있었습니다. 허가를 내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한국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관공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건설부였고 오후에는 전력청이었으며 다음 날에는 환경부였어요. 또 그 다음 날에는 지방행정청이었죠. 어느 날은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돌아갔고 다음 날은 서류 양식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다시 작성해야 했습니다. 통역이 따라붙지 못한 날에는 한국인 책임자가 직접 몸짓으로 의사를 전달했어요. 수첩에 숫자를 적어 보여주고 손가락으로 지도를 짚으며 설명했죠. 창구 직원은 서류를 받아들고 위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책임자가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한 뒤 서류철을 조용히 맨 아래 칸으로 밀어 넣었어요. 장관님 지시라는 짧은 한마디와 함께였죠. 그래도 한국인 책임자는 고개를 숙이고 다음 날 또 왔습니다. 같은 서류를 수십 번 고쳐 내밀었어요.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래도 그들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짜증을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법이 없었어요. 그냥 다음 날 또 왔죠.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결국 포기하고 떠날 거라고. 외국인들은 항상 그랬으니까요. 처음엔 거창하게 왔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 확신은 보기 좋게 빗나가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드디어 허가가 났습니다. 정확히는 허가를 내주지 않을 명분이 바닥났다는 표현이 맞겠죠. 한국기술지는 서류를 완벽하게 갖췄고 절차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으며 도밍고스 측이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맞춰버렸습니다. 막을 구실이 없어진 거예요. 도밍고스는 못마땅했겠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죠. 기술원이 문을 열던 날 저는 멀찍이 서서 발장을 끼고 있었습니다.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뭔가 속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처음 왔을 때와 분위기가 달랐어요. 중국인들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자기들끼리 회의를 열었는데 이 사람들은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름을 물었어요. 한 명씩 통역을 통해서였지만 눈을 마주치며 물었죠. 저는 그게 불편했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게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전쟁터에서 눈을 마주치는 건 두 가지 의미밖에 없었습니다. 동료이거나 적이거나 김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50 안팎으로 보였는데 키가 크지 않았고 말이 많지 않았으며 웃음이 해프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이 달랐습니다. 그 손은 평생 현장에서 일한 사람의 손이었죠. 마디마디가 굵었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으며 손등에는 오래된 흉터가 몇 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책상 위에서 서류만 만지던 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종류의 손이었죠. 방식은 달랐지만 거칠게 살아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첫날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뒤쪽 구석에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어요. 김 선생님은 칠판 앞에 서는 대신 바닥에 앉았습니다. 청년들 사이에 그냥 앉아서 전선 한 가닥을 꺼냈어요.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먼저 물었습니다. 이걸 본 적 있냐고? 청년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어디서 봤냐고 물었고 중국 공사 현장에서 봤다는 대답이 나왔죠. 그러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로 연결되는지 아냐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는 웃지 않았고 핀잔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했죠. 오늘 그걸 배울 거라고. 그것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다른 한국인 기술자들이 밥을 먹는 동안 김 선생님은 구석에 쪼그려 앉아 멀티탭 하나를 뜯어 고치고 있었습니다. 새 것으로 바꾸면 될 것 같았는데 한 청년이 다가가서 왜 새 걸 안 쓰냐고 물었어요. 김 선생님이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고칠 수 있는데 버리는 건 아깝잖아요. 그 한마디였어요. 청년은 자리로 돌아왔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중국인 감독관은 장비가 낡으면 바로 교체했고 그 비용을 계약서에 얹었죠. 이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점심시간에 낡은 멀티탭을 혼자 손으로 고치고 있었습니다. 중국인들과 가장 다른 점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중국인들은 우리에게 결과만 보여줬습니다.
완성된 건물, 켜진 전등, 흐르는 물.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절대 보여주지 않았죠. 김 선생님은 처음부터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저항이 왜 생기는지, 회로가 왜 끊어지는지를 어려운 말 없이 손으로 직접 시범을 보였어요. 틀리면 다시 보여줬고, 한 번 더 틀리면 또 보여줬습니다. 짜증을 내는 법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김 선생님이 낡은 가방에서 도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태양광 배전 시스템 설계도였어요. 정밀하게 그려진 도면이었는데 그는 그것을 우리 앞에 펼치고 한 명씩 손으로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중국인 감독관이 22살 청년의 손을 도면에서 밀어냈던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겹쳤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도면을 우리 손에 직접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직접 짚어보라고 했고 틀려도 된다고 했으며 여기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한번 따라가 보라고 했죠. 그때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왜 이걸 다 가르쳐 주냐고. 중국인들은 절대 안 가르쳐 줬다고 했어요. 김 선생님이 도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도면은 종이가 아니라고.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도 없었고 덧붙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문장이 교실 안에 한동안 떠 있었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도면을 짚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왜 떨렸는지 지금도 정확히 모릅니다. 김 선생님이 제 손 옆에 자신의 손을 놓으며 여기서 여기로 간다고 말하며 선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제 네가 해보라고 했죠. 저는 천천히 선을 따라갔고 맞았습니다. 김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칭찬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그 작은 끄덕임이 어떤 화려한 말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김 선생님이 낡은 컨트롤러 하나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으며 어디가 고장인지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청년들이 달려들어 이리저리 뒤집어보고 두드려보고 선을 잡아당겨봤지만 아무도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한 청년이 손을 들며 그냥 고쳐주면 안 되냐고 물었죠. 김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고치면 내 기술이고 네가 고치면 내 기술이라고. 수업이 끝났지만 저는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숙소로 돌아와서도 도면을 펼치고 회로를 따라가며 어디가 끊겼는지를 찾았습니다. 새벽 1시가 넘고 2시가 넘었는데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벽 3시가 다 됐을 때 보였습니다. 작은 저항 하나가 타 있었어요.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선생님 앞에 컨트롤러를 내밀며 여기라고 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확인하고는 처음으로 웃었어요. 환하게 웃은 게 아니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을 뿐이었는데 그 작은 웃음이 제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죠. 소년병 시절에도 칭찬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총을 잘 다루면 지휘관이 칭찬했어요. 하지만 그 칭찬은 언제나 다음 전투를 위한 것이었죠. 이 웃음은 달랐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급식이 나왔을 때 처음에 우리는 의심했습니다. 공짜 밥에는 반드시 조건이 따랐으니까요. 누군가 먼저 이거 먹으면 뭘 해줘야 하냐고 물었어요. 김 선생님이 통역을 통해 배우면 된다고 그것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청년들이 서로 눈치를 봤지만 그래도 밥은 먹었어요. 배가 고팠으니까요. 그날 나온 음식은 특별할 것 없는 단순한 것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따뜻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던 청년들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릇을 비웠어요. 한 친구는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 한동안 그냥 내려다봤습니다. 빈 그릇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묻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표정이 뭔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 돌아오는 표정이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딱 한 끼였지만 그 한 끼가 뭔가를 허물었죠. 어느 날 저녁 수업이 끝난 뒤에도 기술원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불빛을 바라보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김 선생님이 혼자 앉아 낡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도면을 수정하고 지우고 다시 적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틀렸던 부분을 어떻게 다시 설명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들을 위해 밤을 새웠고 미국과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가 내일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존경이라는 감정을 느꼈어요.
그 인정이 차에 자리를 잡기도 전에 사태가 터졌습니다. 아침이었어요. 기술원 앞에 낯선 차량 2대가 서더니 위생검사관 완장을 찬 사람들이 내렸고 그 뒤로 헌병대가 따라 내렸습니다. 도민코스의 하수인들이었죠. 그들은 영장도 없이 기술원 안으로 들어와 위생기준 위반이니 환경규정 미준수니 하는 말을 늘어놓았지만 손은 이미 장비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진이 정밀하게 세팅해 놓은 계측 장비들이었습니다. 헌병 하나가 발로 걷어찼어요. 장비가 바닥에 떨어지며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헌병 둘이 선반 위에 올려둔 장비들을 팔로 쓸어냈어요. 며칠 밤을 새워 세팅한 것들이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 한 명이 달려들어 막으려 했지만 밀려났어요. 바닥에는 깨진 유리와 구부러진 부품들이 흩어졌죠. 교실 안 청년들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김 선생님이 앞으로 나서서 막아섰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흥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앞에 섰죠. 헌병이 어깨를 밀었지만 한 발 물러섰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또 밀었지만 또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평생 부당한 것을 보며 참아왔습니다. 포르투갈 앞에서도 미국 앞에서도 중국 앞에서도 참았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빼앗으러 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도면을 손에 쥐어준 사람들이었고 이름을 물어봐 준 사람들이었으며 따뜻한 밥을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장비가 지금 발에 채이고 있었어요. 저는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헌병이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죠. 저는 그 눈을 알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수도 없이 봤던 눈이었어요. 상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눈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청년 하나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섰어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냥 섰죠. 오른손 검지가 없던 그 친구도 섰고 한쪽 귀가 들리지 않던 그 친구도 섰습니다. 총을 내려놓은 손들이 나란히 섰어요. 헌병대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잠깐의 멈춤이 전부였어요. 중홍을 일주일 앞두고 있었습니다. 마을 학교와 임시병원에 연결될 태양광 배터리 시스템이 거의 완성 단계였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도면조차 읽지 못했던 청년들이 직접 배선을 잡고 회로를 점검하는 단계까지 왔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총을 들었던 손들이 전선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김 선생님은 말이 없었지만 표정이 달랐어요. 청년들이 회로를 점검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눈빛이 전과 달랐는데 뭔가를 이룬 사람의 눈빛이었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 4시쯤이었을 겁니다. 밖에서 소리가 났는데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냥 돌아 누우려 했죠. 그런데 소리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기술원 쪽에서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이었어요. 한두 개가 아니었죠. 저는 뛰었습니다. 기술원 뒤편으로 돌아가 보니 메인 전력 케이블이 있는 배전반 쪽에 사람이 있었어야 했는데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발자국만 남아 있었죠. 저는 손전등을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케이블이 잘려 있었습니다. 그냥 잘린 게 아니었어요. 정교하게 잘려 있었는데 메인 피더 커넥터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데나 자른 게 아니었어요. 이 배선 구조를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알 수 없는 핵심 부위였죠.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잘린 단면을 짚었습니다. 깔끔하게 잘린 단면이었어요. 공구를 쓴 것이 분명했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몇 달이었는지 생각했어요. 허가를 받기 위해 관공서를 전전하던 날들, 헌병대가 장비를 짓밟던 날, 밤을 새워 도면을 외우던 청년들, 그 모든 시간이 이 케이블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잘려 있었어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김 선생님의 손이었어요.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으로 전선을 다듬고 회로를 세팅하던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 그 손의 노력을 발로 밟은 거였어요. 김 선생님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잘린 케이블을 확인하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단순 절도가 아니라고 메인 피더 커넥터만 정확히 잘려나갔다고 했어요. 이 구조를 아는 사람이 한 짓이라고 했죠. 안에 쥐가 있다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굳어버렸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도밍고스 측에 정보를 넘기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어요. 계획된 파괴였죠. 경찰이 아침에 출동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더니 단순 고철절도라고 했어요. 구리값이 비싸니까 가져간 것 같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고철절도범이 배선 구조를 파악하고 핵심 커넥터만 골라서 자른다는 말이었으니까요. 도밍고스의 손길이 경찰까지 뻗쳐 있었습니다. 보고서 하나로 관료를 날려버린 사람이었으니 경찰 몇 명쯤 움직이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날 오후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일부 한국 기술자들은 철수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신변 위협이 현실이 됐다는 이유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인들이 떠나면 끝이었어요. 케이블은 다시 연결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떠나면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올지 몰랐으니까요. 그때 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조용하고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2주일이 걸리더라도 다시 있겠다고 했죠. 그것뿐이었습니다. 철수 얘기는 더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부터 복구가 시작됐습니다. 김 선생님과 한국 기술자들이 먼저 달려들었고 청년들이 뒤따랐으며 저도 그 뒤를 따랐어요. 첫날은 회로를 다시 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결 부위를 꼼꼼히 이어붙이고 테스트를 돌렸는데 한쪽 전압이 계속 떨어졌어요. 어디가 문제인지 찾느라 다시 분해했습니다. 아무도 짜증을 내지 않았어요. 한국 기술자들도 청년들도 그냥 다시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전쟁터에서 일이 잘못되면 누군가 소리를 질렀고 누군가를 탓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다시 했어요. 복구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손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날카로운 금속 단면에 베인 것이었죠. 한 청년이 쉬라고 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웃으며 테이프를 꺼내 손가락에 감고는 다시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청년들이 말없이 다시 인두를 잡았습니다. 쉬겠다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둘째 날 오후 김 선생님이 물러섰습니다. 청년들 앞에 서더니 이제 너희가 찾아보라고 했어요. 한 청년이 당황하며 선생님이 해주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내가 하면 오늘만 된다고, 네가 하면 평생 된다고. 청년들이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마누엘이 회로를 따라가며 전압 강화 지점을 찾았고 다른 청년이 납땜 인두를 잡았으며 또 다른 청년이 멀티미터로 수치를 확인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끼어들지 않았어요. 틀려도 기다렸죠. 셋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마누엘이 접합 부위 하나에서 미세한 단락을 발견했어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수준이었는데 손끝으로 짚어가다가 찾아낸 거였습니다. 총기 부품을 손으로 더듬어 찾던 그 감각이었어요. 그 부위를 교체하고 다시 테스트를 돌렸습니다. 전압이 안정됐어요. 김 선생님이 수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끄덕임을 보는 순간 청년들 사이에서 짧은 탄성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다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너무 지쳐 있었지만 아무도 자리를 먼저 뜨지 않았죠. 그때 한 어르신이 나타났습니다. 사흘 동안 매일 새벽마다 따뜻한 물을 들고 왔던 분이었어요. 아무 말 없이 물을 내려놓고 돌아서시더니 복구가 끝난 이날만큼은 잠깐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손주도 밤에 책을 볼 수 있겠군.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사흘 밤의 피로를 한꺼번에 녹였어요. 중공날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오늘 밤 학교에 불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퍼졌던 거죠. 어르신들도 나왔습니다. 평생 이 마을에서 살면서 전기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들이었어요. 아이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신이 나서 뛰어다녔죠.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케이블을 새벽에 직접 이어붙였지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할지는 스위치를 올려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으니까요. 김 선생님이 메인 스위치 앞에 섰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아이들도 멈췄고 어르신들도 숨을 죽였죠. 김 선생님이 스위치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바라봤어요. 처음 만났을 때 봤던 그 손이었습니다. 굵은 마디, 굳은 살, 오래된 흉터, 그리고 복구 작업에서 베인 테이프 감긴 손가락. 그 손이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딸깍!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암흑이었어요. 1초가 지났습니다. 어디선가 어린아이가 훌쩍이는 소리가 났어요. 2초가 지났습니다. 노인 한 분이 낮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기도라는 것은 알 수 있었죠. 3초가 지났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의 얼굴을 봤어요. 그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4초가 지났어요.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전선을 잡고 이어붙이던 사흘밤이 떠올랐어요. 총을 잡던 손으로 전선을 잡았던 그 감각이 5초, 팍 하는 소리와 함께 학교 창문에서 빛이 쏟아졌습니다. 노란 빛이었어요. 따뜻한 노란 빛이 어둠 속으로 번졌죠. 그리고 동시에 배전반 옆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양광 정수 시스템이 함께 가동된 거예요. 수도꼭지에서 맑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아이가 달려와 두 손을 모아 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냥 마셨습니다. 아무 탈이 없었어요. 아이가 뒤돌아보며 웃었고 그 웃음을 보고 어머니가 울었으며 그 어머니의 울음을 보고 옆에 있던 또 다른 어머니가 울었죠. 어르신 한 분이 수도꼭지 앞에 쪼그려 앉으셨습니다. 손바닥으로 물을 받으셔서 한동안 그냥 들여다보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손바닥을 입으로 가져가셨습니다. 한 모금 드셨어요. 눈을 감으셨죠.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눈을 감은 채 한동안 그러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어떤 환호성보다 더 깊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평생 더러운 물을 마신 사람이 처음으로 맑은 물을 마시는 순간이 저렇게 생겼구나 싶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주저앉으셨어요. 무릎이 꺾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저앉으셔서 소리 없이 우셨어요. 어깨가 들썩이는 것으로만 알 수 있었죠. 옆에 있던 다른 어르신도 주저앉으셨고 그리고 또 한 분이.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학교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환하게 켜진 교실 안에서 아이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몰리다, 몰리야. 그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어요. 참으려 했죠. 소년병은 울지 않는다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흘러내렸어요. 김 선생님을 봤습니다. 그는 학교 창문에서 쏟아지는 빛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보고 있었죠. 그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총을 들었던 손으로 전선을 이어붙였고 그 전선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전쟁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이 밤을 보기 위해 살아남은 것이라고. 저는 천천히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9살에 AK-47을 쥐었던 손이었어요. 18살에 연필을 처음 잡았던 손이었죠. 그리고 오늘 밤 전선을 이어붙인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앞으로 무엇을 쥐게 될지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총을 쥐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전력이 들어온 뒤 마을이 달라졌습니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밤이 달라졌습니다. 어둠뿐이었던 마을에 불빛이 생겼고 불빛이 생기자 사람들이 밤에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해가 진 뒤에도 교실에 앉아 책을 펼쳤는데 처음에는 불빛이 신기해서 그냥 앉아 있는 것인지 공부를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아이들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뭔가를 알아가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임시병원도 달라졌습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의약품을 처음으로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됐고 야간에도 처치가 가능해졌으며 의료진이 밤새 환자 곁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그 변화들을 보면서 전기라는 것이 단순히 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정의는 시간을 늘려줬어요. 하루를 더 길게 만들어줬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이 끝날 무렵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아프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는데 열이 난다는 아이, 구토를 한다는 아이가 며칠 사이에 10명, 20명, 30명으로 늘어났어요. 임시병원에 아이들이 실려 오기 시작했습니다. 증상이 비슷했어요. 고열, 구토, 경련, 백신 부작용과 유사한 증상이었는데 얼마 전 정부 보건 트럭이 돌면서 아이들에게 접종을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3살 마리아가 숨을 거뒀어요. 임시병원간이 침대 위에서였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아이의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한동안 놓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복도에서 봤습니다. 병실 안에는 다른 아이들도 있었어요. 열이 내리지 않는 아이, 경련을 멈추지 않는 아이, 눈을 뜨지 못하는 아이들이 좁은 병실 안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뛰어다녔지만 손이 부족했고 약도 부족했으며 무엇보다 원인을 몰랐어요. 원인을 모르니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가 없었죠. 복되는 부모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벽을 보는 사람도 있었으며 이미 울 힘이 없어서 그냥 앉아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마리아 다음으로 또 한 명의 아이가 숨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이름도 적히지 않은 작은 관들이 마을 한켠에 놓이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엄마들이 그 관 앞에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서 울 기력도 없었던 거죠. 마을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은 백신이었어요. 정부 보건 트럭이 마친 바로 그 백신이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 백신은 중국에서 불법으로 수입된 것이었어요. 유통기한이 2년이나 지나 있었고 냉장 보관 온도를 지키지 않은 채 유통된 변질된 약품이었습니다. 그 계약 뒤에는 도밍고스가 있었어요. 정식 입찰을 거치지 않고 중국 제약 유통업체와 단독 계약을 맺었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리베이트가 오갔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났죠. 하지만 그 시점에 마을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하나였어요. 백신을 맞은 뒤 아이들이 죽었다는 것. 분노는 빠르게 번졌습니다. 보건당국에 대한 불신이 폭동으로 번지려 하고 있었어요. 마을 남자들이 몽둥이를 들고 모이기 시작했고 임시병원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며 유리창이 깨지고 의료진이 대피했습니다. 저는 군중 앞으로 나섰어요. 막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그 분노를 막을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죽었으니까요. 그 분노는 정당했으니까요.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군중이 저를 밀치고 지나갔어요.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무력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총을 들었을 때도 이런 무력함은 없었어요. 총은 방향이라도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낯선 버스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흰색 버스였는데 옆면에 태극기와 함께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은 흰색 방호복 차림이었고 내리자마자 장비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 보는 장비들이었습니다. 디지털 스캐너, 실시간 온도 측정기, 컴퓨터로 연결된 물류 분산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내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 박사였어요. 나이는 40 중반으로 보였는데 안경을 쓰고 있었고 목소리가 낮았으며 움직임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내리자마자 현장을 훑어보더니 즉시 지시를 내렸어요. 보고서를 가져오라고 했고 기존에 사용된 백신 샘플을 확보하라고 했으며 증상을 보인 아이들의 접종 기록을 전부 모으라고 했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낭비가 없었어요. 도밍코스 측 보건 관료가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쓰던 약을 그냥 쓰면 된다고 했고 상황을 과장하지 말라고 했어요. 김 박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료를 똑바로 봤어요. 지금 눈앞에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행정 책임자가 할 소리냐고 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낮은 목소리가 오히려 더 서늘했죠. 관료가 물러서지 않자 김 박사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고. 3중 인증 QR코드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백신과 의약품 전 유통 과정에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제조 단계부터 접종 단계까지 온도 이력, 유통 경로 보관 상태가 QR코드 하나에 전부 기록되는 구조라고 했어요. 조작이 불가능하고 뇌물을 끼워 넣을 틈이 없다고도 했죠. 스캐너가 기존 백신 샘플을 읽었습니다. 온도 이력이 화면에 떴어요. 적정 보관 온도를 훨씬 벗어나 있었고 유통기한 역시 2년이 초과된 것이 그 자리에서 확인됐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도밍코스 측 위생검열관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 약품은 전량 폐기한다고 한국제약사에 긴급 공수를 요청하겠다고 했죠. 김 박사가 현지 의료진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들이 해야 한다고 했어요.
내가 대신 해주면 내가 떠난 뒤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선생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하면 오늘만 된다고, 네가 하면 평생 된다고 했던 그 말이요. 저는 그날 밤부터 병원에서 살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어요. 어느 아이가 언제 접종을 받았는지, 언제부터 증상이 나타났는지를 일일이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냉장고 전원 상태도 확인했어요. 우리가 이어붙인 전선에서 전기를 받아 돌아가는 냉장고였는데 저는 그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 안에 한국에서 긴급 공수된 의약품들이 정밀한 온도 속에서 보관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사흘밤을 세워 이어붙인 그 전선이 지금 이 아이들을 살리는 냉장고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 선생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도면은 종이가 아니라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던 그 말이. 전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선은 구리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내일을 이어주는 것이었죠. 저는 그 냉장고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전기를 배우던 학생이었던 내가 지금 그 전기로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수액 팩을 날랐고 발정이 연료를 확인했으며 밤새 복도를 오갔습니다. 잠을 자지 않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죠. 한국 의료진은 백신부터 놓지 않았습니다. 먼저 수액을 꽂았어요. 탈수 상태인 아이들의 혈관을 찾아 수액을 연결했고 감염 통제를 위해 병실과 병실 사이에 교차 감염을 막는 구역을 나눴습니다. 해열제로 열을 낮췄고 상태가 안정된 아이들부터 새 백신을 접종했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증상을 보이던 아이들이 하나씩 열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눈을 뜨더니 물을 달라고 했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옆에 있던 어머니가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이는 영문을 모른 채 어머니를 바라보며 엄마, 왜 울어? 하고 물었어요. 그 한마디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복도에 앉아있던 부모들이 일어났어요. 서로 얼굴을 봤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고비를 넘겼다는 것을. 임시병원 복도에 앉아 기다리던 부모 한 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료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숙였죠. 그 고개 하나가 어떤 말보다 무거웠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당대국들은 이 땅에 약을 팔러 왔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우리의 무너진 신뢰를 치료하러 왔습니다. 그 차이가 이 복도에서 분명하게 보였죠. 그리고 처음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소년병으로 사람을 죽이는 법만 배웠던 내가 누군가의 목숨을 살리는 시스템 옆에 서 있었어요. 4개월 전만 해도 저는 전기를 배우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가 이어붙인 전선이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냉장고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작은 역할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아니, 충분한 것보다 훨씬 더 컸죠. 도밍고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3중 인증 시스템이 가동된 순간 그의 퇴로가 하나 막혔다는 것을, 리베이트를 끼워 넣을 수 없는 시스템이 들어왔다는 것을 그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가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지를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도밍고스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헌병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케이블을 자르지도 않았어요. 그는 훨씬 더 정교한 방식을 택했죠. 언론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루안다의 주요 신문 일면에 기사 하나가 실렸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기술진 앙골라 청년들 대상으로 사설 군사훈련 진행 의혹. 부제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정보 수집 목적의 위장 원조 가능성, 정부 조사 촉구. 저는 그 신문을 손에 들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년병 출신 청년들에게 전선 연결하는 법을 가르친 것이 군사훈련이라는 말이었고, 냉장고 온도를 확인하고 수액을 나른 것이 정보 수집이라는 말이었어요. 기사에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 발언이 인용돼 있었지만 출처도 없었고 사진도 없었으며 근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활자로 찍혀 나오니 그럴듯해 보였죠. 다음 날에는 방송이 나섰습니다. 친도밍고스 계열 방송사였어요.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한국의 원조가 순수한 것인지 아니면 앙골라의 자원과 정보를 노린 위장 침투인지
진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한국의 아프리카 전략이 경제적 식민주의의 새로운 형태일 수 있다고 했죠. 저는 그 방송을 보며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 정도면 여론이 흔들릴 수 있었어요. 실제로 마을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한국이 정말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었습니다. 한국기술진 내부에서 철수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김 선생님도 말이 없었어요. 신변 위협이 물리적인 것에서 여론이라는 더 무서운 것으로 바뀌었으니까요. 물리적 위협은 맞서면 됩니다. 하지만 여론은 맞서는 것 자체가 더 나쁘게 보일 수 있었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어요. 한국인들이 떠난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기술원은 문을 닫겠죠. 냉장고는 여전히 돌아가겠지만 그 안을 채울 제대로 된 의약품을 구할 방법이 없어질 거예요. 아이들은 다시 가짜 백신을 맞게 될 거고 마을은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겠죠. 도밍고스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원 청년들부터였어요. 밤새 전선을 잡고 함께 도면을 외우던 청년들이었죠. 학교 교사들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으로 밤에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됐다며 눈물을 흘렸던 그 선생님들이었어요. 임시병원의 간호사들도 찾아갔습니다. 마리아를 살리지 못했다며 자책하다가 한국 의료진과 함께 아이들을 살려냈던 그 간호사들이었죠.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10명이었는데 1시간이 지나자 100명이 됐고 오후가 되자 수백 명이 됐어요. 저는 그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도 없었어요. 그냥 목소리를 높였죠. 김 선생님이 전선 연결법을 가르쳐주는 게 군대 양성이냐고 했고 김 박사가 손 씻는 법을 알려주는 게 정보 수집이냐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다고 했어요. 오히려 우리 손에 쥐어줬다고 했죠. 도면을, 기술을, 그리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광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한 명이 치자 옆 사람이 쳤고 그리고 수백 명이 함께 쳤죠. 성명서를 냈습니다. 한국기술진의 즉각 철수 반대와 도밍고스 장관의 언론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성명이었어요. 하루 만에 수천 명이 서명했고 이틀 만에 수만 명이 됐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루안다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론이 들끓자 국영 TV가 움직였습니다.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생방송 대토론회를 기획했어요. 청년 대표 마누엘 페레이라와 국방행정위원회 의장 도밍고스의 직접 대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잠시 망설였어요. 도밍고스는 수십 년간 정치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고 말로 사람을 죽이는데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소년병 출신이었어요. 정치 토론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도밍고스의 거짓말이 진실처럼 굳어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방송국으로 출발하기 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소년병 시절에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총을 잡을 때는 손이 떨리지 않았는데 마이크를 잡으러 가는 길에 손이 떨렸죠. 김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어깨에 손을 한번 얹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잘하고 오세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떨리던 손을 잡아줬어요. 방송국 스튜디오였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있었고 조명이 눈부셨으며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도밍고스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어요.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일개 소년병 출신이 국가안보를 운운한다며 비웃었죠. 저는 그 눈을 봤습니다. 전쟁터에서 수도 없이 봤던 눈이었어요. 상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눈이었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지기 전에 진행자가 시청자 증언 코너를 먼저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화면에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22살이었어요. 중국 공사 현장에서 도면을 배우려다 손이 밀려났던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중국인은 제 손을 밀어냈습니다. 한 박자 멈췄습니다. 한국인은 제 손에 도면을 쥐어줬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도밍고스가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우리 학교는 밤이 생겼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한 줄이었어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줄이면 충분했죠. 그리고 마지막 증언자가 화면에 나왔습니다. 마리아의 어머니였어요. 저는 그 얼굴을 알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놓지 못했던 그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카메라를 보지 않고 그냥 말했습니다. 내 아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살았습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카메라를 봤어요. 그 눈에 눈물이 있었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스튜디오 안조명이 갑자기 너무 밝게 느껴졌어요. 도밍코스가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생방송이었어요. 도밍코스가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은 원조를 빌미로 앙골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세력이라고 했고 소년병 출신 청년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사설 군사 조직 양성과 다름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다고 했어요. 한국은 왜 공짜로 도와주는 겁니까? 라고 했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했고 공짜 뒤에는 반드시 청구서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날카로웠어요. 목소리가 컸고 자신감이 넘쳤으며 오랫동안 이런 자리에서 살아온 사람의 무게가 있었죠. 진행자가 저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어요. 솔직히 그 순간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 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점심시간에 낡은 멀티탭을 혼자 고치던 그 얼굴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공짜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라고 했어요. 한국도 과거에 아무것도 없던 나라였다고 했습니다. 그 시절 누군가의 손을 잡아준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이 됐다고 했어요. 그들은 그 빚을 우리에게 갚고 있는 겁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주권 침해가 무엇인지 제가 알고 있다고. 유통기한이 2년 지난 가짜 백신을 우리 아이들에게 맞춰 3살 마리아를 죽인 것이 주권 침해라고 했어요.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해외 계좌에 리베이트를 챙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가난하고 무지할수록 자신의 권력이 유지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립을 가르치는 한국을 내쫓으려 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진짜 매국이라고 했습니다. 도밍코스의 얼굴이 굳었어요.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말로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말이 없었어요. 방송국 주조정실에서 실시간 문자 투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의 활동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이었어요. 지지율이 화면에 떴는데 92%였습니다. 그리고 93, 95, 97, 98%를 돌파했어요. 조정실 관계자들이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이런 수치는 처음이었으니까요. 방송이 끝난 뒤 방송국을 나오는데 밖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었어요. 그들은 저를 향해 박수를 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원 버스를 향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 버스 안에 김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지키려 했던 것은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이 우리에게 남겨준 기술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술은 이미 우리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용은 짧았습니다. 내일 아침 보고하라는 것이었죠. 저는 그 연락을 받고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뭔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죠. 도밍코스도 느꼈을 거예요. 그날 밤 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앙골라의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대통령실 보고는 아침 일찍 시작됐습니다. 저는 전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밤새 생각했는데 막상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저를 부른 것이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어요. 회의실 안에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먼저 말했어요. 도밍코스 측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했는데 생방송 이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중국 대사관과 도밍코스 측근들 사이에 긴급 접촉이 있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추가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어요. 도밍코스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판을 벌이려 하고 있었죠. 저는 그날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광장이 아니었어요. 더 조용하고 더 정밀한 방식이었습니다. 도밍코스의 측근 중에 양심이 남아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
도밍고스 밑에서 일하다 한직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연락을 해왔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녹취였습니다. 장관 회의실 내부에서 녹음된 것이었어요. 도밍고스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담겨 있었는데 국민들이 뭘 안다고 나서냐는 말이 있었고 뒷돈을 많이 주는 쪽을 택하는 게 이 바닥의 룰이라는 말도 있었으며 한국을 내쫓고 나면 중국 측에서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구체적인 숫자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녹취를 들으며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너무 선명하게 들렸기 때문이었는데 국민은 그에게 통치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관리해야 할 변수였죠. 저는 한동안 그 녹취 파일을 손에 들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것을 공개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도밍고스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 기술원 청년들, 간호사들, 교사들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타격이 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공개하지 않으면 이 녹취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도밍고스는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었고 한국 기술진은 결국 떠나게 될 거였어요. 저는 천천히 파일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자에게 전화를 걸기 전에 잠깐 창밖을 봤어요. 마을 쪽 방향이었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기술원이 있을 거였고 그 안에서 지금도 청년들이 도면을 들고 앉아 있을 거였어요. 김 선생님도 어딘가에서 다음 수업을 준비하고 있을 거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싸움이 어디까지 번졌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매일 하던 일을 하고 있을 거였죠. 저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어요. 검증된 기자였습니다. 도밍고스 계열 언론이 아닌 독립 언론사 기자였는데 그는 사흘 동안 녹취의 진위를 확인한 뒤 보도했어요. 기사가 나가자마자 루안다가 흔들렸습니다. 도밍고스가 직접 한 말이 활자로 찍혀 나온 거였으니까요. 이번에는 익명의 관계자가 아니었어요. 도밍고스 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수천 명이었는데 하루가 지나자 수만 명이 루안다, 정부 청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요란한 구호도 없었고 플래카드도 없었는데 그냥 걷는 그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걸어가는 사람들 속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기술원에서 함께 전선을 잡던 청년들이었고 처음으로 밤에 아이들을 가르쳤다며 눈물 흘리던 교사들이었으며 수도꼭지 앞에서 처음으로 맑은 물을 손바닥에 받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 한국인들을 만났을 때도 저처럼 경계했을 거였습니다. 또 다른 외국인이 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지키기 위해 걷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말로 설득해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바닥에 앉아 전선을 가르치고 낡은 멀티탭을 혼자 고치고 밤새 우리를 위해 도면을 수정하던 그 모습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은 거였습니다. 이 걸음은 그 모든 날들에 대한 답이었죠. 그때 대통령이 모든 외교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회의장에 정역 등장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대통령이 들어오자 회의실이 조용해졌는데 그는 자리에 앉지 않고 그냥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도밍고스를 이 자리에 세우라고 했어요. 도밍고스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작아 보였어요. 검은 SUV에서 내릴 때에 그 당당함이 없었는데 걸음이 달랐고 눈이 달랐으며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그는 대통령 앞에 섰어요. 대통령이 말없이 금고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냈는데 바로 열지 않았어요. 금고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도밍고스도 말이 없었는데 그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천천히 열쇠를 돌렸어요. 금고문이 열렸는데 그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있었고 대통령의 손이 가장 깊은 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꺼낸 것은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었어요. 가장자리가 낡아 있었고 글씨가 빛발에 있었는데 대통령이 그것을 탁자 위에 천천히 펼쳤습니다. 저는 그 서류 표면에 선명하게 찍힌 국장을 봤어요. 대한민국 외무부의 국장이었습니다. 날짜는 1975년이었죠.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1975년이면 앙골라가 독립을 선언하던 바로 그 해였는데 소련과 미국이 눈치를 보며 대리전을 준비하던 그 해였고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이 앙골라를 어느 편인지 몰라 관망하던 그 해였어요. 그런데 그 해에 대한민국이 앙골라와 공식 수교를 맺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모두가 눈치를 볼 때 먼저 손을 내민 나라가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서류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던 시절, 이미 우리를 믿어준 나라가 있었구나 싶었어요. 전 세계가 우리를 대리전의 장기판으로 보던 그 시절에 작은 동아시아의 나라 하나가 조용히 수교 문서에 도장을 찍었던 거였는데 화려한 발표도 없었을 것이고 언론이 주목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던 거죠. 그리고 50년이 지난 뒤 그 나라는 태극기를 단 낡은 트럭을 몰고 와서 우리 청년들의 손에 도면을 쥐어줬습니다. 저는 그 두 장면이 머릿속에서 겹치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슬픔도 아니었고 기쁨도 아니었는데 굳이 말하자면 부끄러움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처음 봤을 때 몽둥이를 들었다는 사실이 떠올랐으니까요. 그런데 그 나라는 50년 전에도 지금도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서류 앞에서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감정을 느꼈고 동시에 그 나라가 우리 곁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 처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대통령이 도밍고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걸 알고도 배신하려 했나 라고 했어요.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는데 그 한 문장이 회의실 안에 한동안 떠 있었어요. 도밍고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말을 꺼내려 했는데 탁자 위에 놓인 녹취 기록과 1975년 문서를 번갈아 보더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평생 말로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말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문 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이 열렸고 헌병대가 들어왔습니다. 도밍고스가 뒤로 물러섰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헌병이 그의 팔을 잡았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때 도밍고스가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너도 결국 권력을 원한 거다 라고 했어요. 저는 잠깐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라고 했어요. 한 박자 멈췄습니다. 저는 전기를 원했습니다 라고 했죠. 도밍고스의 눈빛이 흔들렸고 수갑이 채워진 손이 눈에 띄게 떨렸어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는 말이 들렸는데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이상하게도 분노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탈했어요. 이 사람의 능력을 국민을 위해 썼다면 앙골라가 어떻게 됐을까 싶었는데 그는 그 능력을 전부 자신을 위해 썼고 그것이 가장 슬펐습니다. 도밍고스가 끌려나갔어요. 대리석 바닥을 미끄러지듯 끌려가는 발소리가 복돼서 들렸고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대통령도 비서실장도 국가안보실 관계자들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상하게도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1975년 서류를 천천히 다시 접어 금고에 넣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 금고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 안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비서실장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뒤를 따라 관계자들이 하나씩 일어났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서로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각자 자신이 방금 목격한 것을 혼자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죠.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약간 떨렸어요. 싸움이 끝났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긴장하고 있었던 거겠죠. 저는 그날 회의실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루안다의 하늘은 맑았어요. 저는 천천히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9살에 총을 쥐었던 손이었어요. 18살에 연필을 처음 잡았던 손이었고 전선을 이어붙이며 어둠을 밝혔던 손이었으며 오늘 녹취 파일을 기자에게 건넸던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여기까지 왔구나 싶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날 알았습니다. 힘이 있을 때만 손을 내미는 나라와 아무것도 없을 때 먼저 손을 내미는 나라. 대한민국은 후자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50년이 지난 뒤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도밍고스가 끌려나간 뒤 앙골라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부페 카르텔의 수장이 사라지자 그 밑에서 숨죽이고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도밍고스와 연루된 관료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았고 중국 제약 유통업체와의 불법 계약 전말이 드러났으며 킬란바 위성도시 건설 과정에서 빠져나간 자금의 규모가 공개됐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처음에는 오타인 줄 알았는데 오타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 혼란 속에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기술원을 지켜야 했고 청년들의 교육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 했으며 한국 기술진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식 석상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이용하려는 나라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한 박자 멈췄습니다. 우리를 스스로 일어서게 만든 나라와 함께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단상에서 내려와 한국 대사에게 직접 걸어갔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대사가 그 손을 잡았죠. 카메라 앞에서 낭독된 협약서도 없었고 화려한 서명식도 없었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어요. 그런데 그 장면이 어떤 연설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이후 정부는 한국과의 전략협력위원회를 출범시켰어요. 광물, 전력, 교육, 보건 사업이 하나씩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관 임명장이 나왔어요. 에너지자원부 차관이었습니다. 앙골라 역사상 최연소였죠. 제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취임식 날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9살에 AK-47을 쥐었던 손이었어요. 18살에 연필을 처음 잡았던 손이었고 사흘 밤을 새워 전선을 이어붙였던 손이었으며 녹취 파일을 기자에게 건넸던 손이었습니다. 이제 그 손에 만년필을 쥘 차례였어요. 단상에서 한국 대사와 악수를 했습니다. 대사가 축하합니다, 차관님. 이라고 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태극기를 바라봤습니다. 낡은 트럭 문짝에 그려져 있던 그 깃발이었어요. 몽둥이를 들고 그 트럭을 바라보던 18살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며칠 뒤였어요. 기술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첫 번째 졸업식이 열린다고 했어요. 졸업식 날 기술원 마당에는 청년들이 가득했습니다. 졸업생은 12명이었어요. 전부 소년병 출신이거나 내전 이후 갈 곳을 잃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가족들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들이 많았습니다. 아들이 총을 내려놓고 도면을 들게 됐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실감하는 표정들이었어요. 한 어머니는 아들의 졸업장을 손에 받아들고 한동안 내려다봤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분이었는데도 그 종이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잠깐 멈췄습니다. 저도 18살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썼을 때 그런 감정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준비한 말이 있었는데 막상 서니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총을 내려놓은 손으로 전선을 잡았다고. 그리고 그 손이 이 마을에 불을 켰다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졸업생들 중 몇 명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졸업식이 끝난 뒤 더 기억에 남은 장면이 따로 있었습니다. 기술원에서 가장 먼저 전선을 잡았던 청년이 앞으로 나섰어요. 다음 기수부터는 자기가 가르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 청년도 처음에는 저처럼 몽둥이를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단에 서려 하고 있었어요. 김 선생님이 떠난 뒤 그 자리가 비어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채워지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기술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인근 마을 하나에서 태양광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소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저한테 보고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직접 다녀왔다고 보고하러 온 것이었어요. 졸업생 3명이 장비를 챙겨 직접 현장에 갔다고 했습니다. 배전반을 열었더니 접합 부위 하나가 부식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그 부위를 교체하는데 2시간이 걸렸고 전체 시스템을 점검하는데 3시간이 더 걸렸다고 했습니다. 5시간 만에 복구를 마쳤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새벽 3시에 작은 저항 하나를 찾아냈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했냐고 물었어요. 졸업생 하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언제 오느냐고 물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기술자들이라고 했더니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들으며 혼자 한동안 앉아 있었어요. 한국인이 한 명도 없이 우리 손으로 우리가 배운 것으로. 그것이 김 선생님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면 오늘만 된다고 네가 하면 평생 된다고 했던 그 말이요. 기술원 교실 구석에는 여전히 낡은 공구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두고 간 것이었어요. 저는 그 공구함을 열었습니다. 드라이버가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손에 들었습니다.
차가웠어요. 그런데 손에 쥐는 순간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복구 작업 이틀째 밤이었어요. 김 선생님의 손가락에서 피가 났는데 한 청년이 쉬라고 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웃으며 테이프를 꺼내 손가락에 감고는 다시 작업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보며 말없이 인두를 다시 잡았습니다. 이 드라이버가 그 밤에도 그 손에 들려 있었을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 드라이버와 같은 것을 졸업생들이 들고 다른 마을의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공구함 안에는 멀티미터도 있었고 도면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도면 위에 송을시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저는 드라이버를 공구함에 다시 넣었어요.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말을 아꼈습니다. 처음 왔을 때도, 가르칠 때도, 그리고 떠날 때도 학교에도 들렀습니다. 교실 안에서 아이들이 전기회로 기초를 배우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도면을 가리키며 설명하면 아이들이 따라 그렸습니다. 한 아이가 회로를 완성하자 옆 친구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저는 수업이 끝난 뒤 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아이가 다가왔어요. 손에 드라이버를 들고 있었습니다.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물었어요. 아이가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정의기술자요? 왜냐고 물었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처럼요. 저는 잠깐 그 아이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는 김 선생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얼굴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기술원 졸업생들이 가르치면서 전해줬을 거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이 우리에게 처음 도면을 쥐어줬다고. 차관실로 돌아와 첫 결제 서류를 펼쳤습니다. 학교 전기 설비 확충 예산안이었어요.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사인을 하다가 잠깐 멈췄어요. 이 손이 지나온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총을 쥐었던 손이었고 연필을 처음 잡았던 손이었으며 드라이버로 전선을 이어붙이던 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손이 학교에 불을 켜는 예산서에 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사인을 마쳤어요. 서류를 담당자에게 넘겼습니다. 이 예산이 승인되면 인근 학교 3곳에 전기 설비가 들어갈 거였어요.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밤에도 공부할 수 있게 될 거였습니다. 우리가 사흘밤을 세워 이어붙인 전선이 한 마을에 불을 켰다면 이 서류 한 장은 3마을에 불을 켤 거였어요. 그 생각을 하며 만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저는 집무실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어요. 그 손에는 연필과 공책이 들려 있습니다. 문득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예전에 봤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2026년 새벽, 국가안보실 상황판 앞에서 보고서를 받아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신용평가사, 투자은행, 광물기업, 대사관이 동시에 움직이며 한국과의 조약을 파기하라는 압박을 가해 오던 그 새벽이었어요. 그때 저는 27년 내전보다 더 정교하고 더 차가운 무언가가 우리를 겨누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압박이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어요. 케이블을 잘라도 우리는 다시 이어붙였고 가짜 뉴스를 뿌려도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왔으며 생방송에서 거짓말을 해도 진실이 더 크게 울렸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50년을 이어온 나라가. 9살에 저는 총을 내려놓을 미래가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그 손에서 총을 내려놓게 했어요.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그 손에 만년필을 쥐어줬습니다. 한국이 이 땅에 남긴 가장 큰 것은 기술이 아니었어요. 한국인이 없어도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